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산타랠리는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1월 1일이 시작되고 2거래일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S&P 500 지수 평균적인 수익률은 약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 당국이 함께 좀 조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팀 안에는 이 항공기를 만든 보잉까지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별하게 일정까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내년 초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유독 많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 자체도 많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테슬라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면서 M7 안에서 가장 큰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39대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맵을 열어서 그동안 있었던 주가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도 뚜렷하게 없고 하락하는 종목들의 폭 자체도 뚜렷하게 크게 형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M7 모든 종목군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신제품을 대거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이폰 SE를 포함해서 맥북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신제품들이 대거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금 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캐시우드가 최선호주로 꼽은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1.45% 떨어졌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죠. 이 웨이모가 미국의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CNBC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가 0.59%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뚜렷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2%대 낙폭 형성했고 애플이 1.3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4.95%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크게 형성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4분기 인도량 자체를 약 51만 대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51만 5천 대 정도는 출하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월가의 컨센보다는 조금 더 낮은 매출량을 보여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이야기는 잠시 후 김혜원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9% 하락하며 19,72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11% 하락하면서 5,971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77% 하락하면서 42,992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산타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에 압력을 가했는데요. 한때 4.6%를 뛰어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지수 추이를 보면 다우는 이번 주 약 0.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끊어냈고요. S&P 500 지수도 이번 주 0.7% 상승, 나스닥도 0.8%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10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와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12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미칠 섹터로 은행과 에너지, 암호화폐 등을 꼽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14% 상승하면서 4.631%로 치솟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하락하면서 5,123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는 0.92% 상승하면서 배럴당 70.2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증시에서는 M7 종목들이 증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1.3% 하락하면서 255.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티은행의 분석가들은 2025년 애플의 주식의 비중 확대 등급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2.03% 하락하면서 137.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오후 거래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는데요. 1.71% 하락하면서 430.5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장중에는 426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정규장 마감 직전 소폭 상승하면서 2% 가까이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빌 게이츠가 자신의 말어라고 저택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1.44% 하락하면서 223.79달러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로켓 회사 블루 오리진의 뉴 글램 발사에 대해 상업용 우주 발사 허가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59% 하락하면서 59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와 COO 하비에르 올리바는 상당수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4.95% 하락하면서 431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또 지수의 하락까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알파벳은 1.45% 하락하면서 192.76달러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혼다입니다. 1.3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승은 이 혼다모터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큰 주간 상승세로 보입니다. 정오부터 1% 이상 상승하며 주간 상승률을 20.7%로 끌어올렸는데요. 마감까지도 이 상승세 이어갔고요. 1988년 7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가 랠리의 이유는 닛산과의 공식 합병, 협상 소식 때문이죠. 이 두 회사의 합산 가치는 거의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혼다는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꾸준한 실적에 따라 재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닛산의 경우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미,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역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려는 이해가 일치해서 합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매 규모 기준으로는 일본의 도요타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이고 그 뒤를 독일의 폭스바겐이 따르게 되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10.62% 상승하며 1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후 거래에서 1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초반에는 19.35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리게티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양자 직접 회로 개발 업체이죠. 2022년 3월에 상장한 리게티 컴퓨팅, 한때는 1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지금까지 485% 이상, 올해는 거의 1713%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이 알파벳의 양자 컴퓨터 윌로의 개발 호재가 알려진 11월 말 이후에 상승을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핵심 기술 혁신과 주요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민감함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오류를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이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T&T입니다. 0.44% 하락하면서 22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미국의 통신 공룡이라고 불리는 AT&T, 금요일에 주가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은행이 있는데요. 바로 시티은행입니다. 내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AT&T는 올해 들어 이미 36%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마이클 롤린스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연간 실적 호조를 유지하고 소비자 유선 부문에서 재무 기여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만 이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T&T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취임식 기부금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대선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오늘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은 차익 실현 매물로 사라진 산타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부터 미증시에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짙게 깔렸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살펴보니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차익 실현 매물 대거 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주 위주로 또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조금 더 깊은 폭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주 미국 증시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산타가 아니라 차익이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워낙 많이 올랐고 또 새해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또 투자자들도 유동성이 필요할 테고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타 랠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미증시가 미장이 안 좋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이지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상당히 좀 안 좋다, 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산을 앞두고 상승폭이 컸던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졌다. 그게 3대 지수가 낙폭이 크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바로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다우부터 시작해서 나스닥까지 S&P 500까지. 특히 S&P 500은 또 워낙 잘 나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천을 당연히 뭐 계속 유지하겠지, 넘어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 다른 이유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가장 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좀 꺾이고 나니까 좀 산타랠리로 해석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보통 우리가 산타랠리라는 기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이 개장된 5일 그리고 또 새해가 지나서 1월 2일, 3일 보통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면은 좀 산타랠리다 이렇게 막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파르나서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또 예상하는 게 보면 토드 알스텐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 미국은 논쟁적인 선거 또 주기가 있었고 그랬죠. 올해 선거가 있었죠. 대선이 가장 크죠. 이례적인 또 시장 역학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년에도 이 시장의 상승은 확대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타랠리 어떻게 막 이런 분석이 아니라 내년에도 좋다. 여기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같은 사람 경우에도 S&P 500이 아까 우리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좌면 보시면 S&P 500이 6천을 못 넘었지만 저 지수가 7천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올해 상승폭도 그렇지만 내년도 만만치가 않다. 올해 이상일 수 있다. 게다가 S&P 500의 향후 12개월 주당 순이익은 내년에도 약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랠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뭐 오늘 방송 보고 판단하고 내일 방송만 보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오늘 어떤 기준을 설명하니까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볼 게 아니라 6개월이고 1년이고 우리 서울경제TV를 계속 보셔야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봐야 그 인사이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30년 전에 공부할 때, 40년 전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뉴스 보고서 오늘자 신문만 보고서 이게 아니라는 걸 거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미증시 3대 지수 하락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갈 것이다. 이 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참 생각을 해봤더니 글로벌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정했고 미국의 리더가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증가가 돼서 탄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소장님은 올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갔더니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상상돼요? 아니요.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람보 아세요? 람보. 네. 실베스터 스텔론. 실베스터 스텔론은 알아요, 이름을. 근데 람보는 아는데 미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에는 레이건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점점 더 세계 경제의 정치적 변수가 커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만 해도 푸틴이 지금 뭐 30년 장기 집권, 중국도 시진핑, 북한 김정은, 지금 우리도 지금 정치 불안정, 미국도
트럼프 노믹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된 게 경제학자의 이론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했더라 또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발언을 역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AP 통신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권위주의자들이 자유를 서서히 침해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가 갈림길에 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는 의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디 가디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2024년 전 세계 선거 마라톤에서 생존했는가? 그다음에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맞는 민주주의는 상식투성이지만 패배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건 희망이에요. 패배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역대로. 우리가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려면 2차 대전이 있었죠. 하지만 지난한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뭐 한 70년, 80년은 평화의 세계였어요. 물론 전쟁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될지. 이란도 심상치 않죠. 중동도 심상치 않죠.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24년에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 40에서 45%가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다 맞춰져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그 나라들의 인구,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다. 이렇게 조금 좀 보태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인도 선거가 있었죠. 미국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있죠. 파키스탄 있었죠. 방글라데시 있었죠. 러시아 있었죠. 멕시코 있었죠. 일본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정치적인 변동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정작 선거는 2024년에 있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는 언제 시작해요? 올해죠. 참 내년이죠.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2024년에 그 수많은 정치적 변수가 언제 영향을 미치느냐? 2025년이에요. 더군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는 없었어요. 근데 선거가 있긴 했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의 지금 임기가 이제 2년가량 남았는데 마크롱도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러시아는 또 푸틴이에요. 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많은 변동 상황을 이 정치 리더십이 영향을 주고 그것은 역대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2025년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변수들을 우리 TV를 보시면서 서울경제 TV를 보시면서 서울경제 신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것 같아요. 얻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제는 자칫 각자 생존의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또는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인사이트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해지고 아주 민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정말 유독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불안정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지금 전 세계 인구수로 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정치적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게 껴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이한 거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될 거니까 내년에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 함께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다른 키워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증시의 꽃이라고 하면은 한번 딱 생각해봤더니 제가 테슬라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테슬라라는 게 과연 뭐 신차가 나와서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뭔가 이 트럼프가 관련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올 한 해 테슬라 주가 상승력의 이 원동력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우리 네. 항상 보면은
지나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밝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왜 그러면 테슬라가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느냐.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다 따라붙는 거죠. 왜? 지금도 서학개미도 우리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돈을 묶어놓고 있는 데가 어디다? 테슬라예요. 우리 한국에서 말씀은 무려 40조 원. 40조 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40조 원이 개인마다는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1억 원 다 다르겠지만 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일단은 인물이라고 하는 People Index, PI가 중요하죠. 바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설계를 아예 이 시장을 그려나가는 트럼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대선 승리 이후에만 90%가 올라갔고 올해 들었으면 무려 얼마입니까? 192.69%.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에이 설마 내년까지 오를까? 또 내년에 주시면 물론 그런 곡선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게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연장해서 할 때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왜? 여기에 또 하나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온통 규제로 묶여 있는 이 자율주행 규제에 탄력을 붙여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정부 효율부의 이 수장이 누굽니까? 머스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즈호 정권의 라켓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454달러라는 얘기를 들었죠. 테슬라 지금 515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달에 모델 Y가 완판됐죠. 중국이었던 곳이에요. BYD가 전 세계 전기단순 1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도 테슬라에 대한 상징성,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구매 효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먹힌다. 그러면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전망해도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정도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정작 기업주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에이 뭐 그냥 뭐 그건 뭐 참고 사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 계획으로 가게끔 뒷받침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따져본다면 그만큼 테슬라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54달러에서 515달러 이 라켓의 목표 주가면은 지금 한 거의 뭐 60, 70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은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저점이 형성이 될 때 400달러 초반대, 300달러 후반대 이럴 때 들어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투자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로 엮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FSD라는 것을 키워드를 두고 FSD 대표주 테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515달러까지 제시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테슬라 말고 또 다른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인공지능 되게 오래 갈 줄 알았더니 지금 월가 쪽에서는 내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상용화 10년, 20년 앞으로 더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완성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또 차후의 문제겠지만 그 과정에 AI 또 양자 컴퓨터 그게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관련 반도체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뭐 얼마나 이 기업의 이 완성도가 있느냐, 이 기업이 얼마나 성숙돼 있는 기업이냐, 기업의 이 체제로 봤을 때 그건 좀 어리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받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겠죠. 지금 보면은 보십시오. 연초에 비해서 지금 연말에 확 뛰어오른 것은 양자 컴퓨팅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기업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뉴욕 증시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8억 이제 9억 달러 정도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마치 비트코인 투자하듯이 약간 양자 컴퓨팅이 그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큰 그런 분야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 왜? 상승폭이 적은 종목인 경우에는 참 투자하기가 우리 MZ 세대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양자 컴퓨팅 쪽은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 한 달 상승률을 보면 무려 이 양자 컴퓨팅 섹터 쪽을 보면은 무려 2114%. 이게 무슨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큰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예탁 결정으로 따르면은 서학 개미들의 투자액 중에서 지금 시스크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여기에 지난 한 달 동안 투자 순위가 14위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죠.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레지가 가장 높은 상단에 있다면 그래도 시스크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감은 굉장히 뿜뿜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다 이제 양자 컴퓨팅이 누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소개해드렸던 구글도 있고 리게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도 있고 디웨이브도 있고 이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투자처가 없잖아요.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의 기업 구조의 굉장히 선순환 구조는 뭐냐면 빅테크가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서 이것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AI 반도체나 SMR 원전이나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조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미장이 잘 나가는 원 중에 하나가 자꾸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양자 컴퓨팅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는 건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성격과 비슷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환율의 향방이 궁금한데 과연 내년에는 트럼프의 기조대로 약달러 현상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자체가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 환경도 그래요. 자, 트럼프 집권이 내년 1월 2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시작이 되면 그 불확실성도 우리가 쉽게 걷어낼 수가 없는데 러시아 상황, 중국 상황,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환율은 또 우리하고 이제 별개로 원달러 환율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딱 보시면은 지금 1,450원에 12월 달에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도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이죠. 적어도 우리가 아닌 일본, 독일, 또 대만 이런 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가더라도 쭉 가요. 근데 우리만 왜 이럴까? 우리 경제 규모가 결코 정말 작은 국가의 규모도 아닌데 왜 이럴까? 여기에다가 상당히 좀 안타깝게도 또 국내에서 항공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나 외신에 지금 타진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국내에 안 좋은 일이 있나 가중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신들이 볼 때는 그런 판단까지도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율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내 상황 자체가 좀 이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권한 대응 체제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좀 가중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소되기보다는. 그렇다면 환율은 유동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IMF 외환위기 때 또 지금 우리가 4천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외환 보유고가 별 문제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크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새해 꼭 또 하나 염두에 되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뭐 사학개미 투자자들 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바로 환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해에도 환율 부분은 조금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에 H-1B 비자 사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편을 들며 숙련된 외국인 기술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캠프 내에서는 이 H-1B 비자를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7일 H-1B 비자를 확대해 외국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트럼프 골수 지지층인 마가 진영 인사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하면서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죠. 그 외에도 백악관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에 내정된 인도계 IT 전문가인 스리람 크리슈난도 비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로 대선 기간 트럼프 전용기에도 동승했던 로라 루머처럼 이 비자 확대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논쟁이 계속되자 트럼프는 28일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항상 지지해왔다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와중엔 비자 발급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일장의 하락에 이어 5% 가까이 다시금 하락한 건데요. M7 종목들 중 테슬라의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미국 금융매체 배런스는 이날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국채금리 상승세를 꼽았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자동차를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매하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죠. 다만 월가에서는 다음 주에 나올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지난 3분기부터 중국에서 자사의 차량 등록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는 4분기에 49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계됐는데 바클레이스는 51만 5천 대로 추산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는 차량 판매가 올해보다 20에서 3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자율주행 측면에서 테슬라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창업자인 댄 모어헤드는 비트코인이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최대 10,000%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모어헤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3억 명이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10년 내에 50억 명으로 증가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2028년까지 15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이런 성장률은 과거 비트코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어헤드는 2013년 비트코인이 65달러일 당시 투자자들에게 주목할 것을 권고했던 자신의 기록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이런 전망이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꾸준한 성장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로보택시 시장은 구글 웨이모의 주도하에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테슬라와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올해 1,238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2조 원에서 2032년 4,809억 달러, 약 709조 원까지 4배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중 로보택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웨이모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주행 500만 건 이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70만 건의 운행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수준입니다. 현재 웨이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테슬라인데요. 거기에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 역시 주요 경쟁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죽스는 올해 2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로 일반인을 태울 수 있는 허가를 취득했죠. 최근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GM이 철수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렘린은 토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블라디미르 푸틴은 비극적인 사건이 러시아 영공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이람 알리예프에게 그로즈니 공항에 여객기가 반복적으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시 그 공항은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은 러시아 방공망이 실수로 해당 항공기에 총격을 가해 격추했다며 러시아가 추락한 비행기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 성명에서는 러시아가 비행기를 격추했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형사 사건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했습니다. 여객기에는 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외신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주말간 있었던 한국의 무한국제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에 대해서도 주요 소식으로 다루며 사고 항공기 모델인 보잉은 이메일 성명으로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의 항공업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비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코스트코입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주가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부터 쭉 살펴보자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5년 1분기 회계연도로 따졌을 때 과연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빠졌을 때는 이제 YOY 대비했을 때 무려 5.5% 상승하면서 컨센의 0.3% 상회하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YOY 대비했을 때 10.7% 올라가면서 컨센을 0.6%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EPS를 따졌을 때도 YOY 대비했을 때 무려 12% 넘게 올라가면서 컨센을 무려 6.1%나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성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수익을 제외했을 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자체는 YOY 대비했을 때 11%가량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률도 YOY 대비했을 때 3.4%나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1분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일단 주주 환원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7억 달러 가량의 이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5.2억 달러 가량의 배당을 지급을 하면서 총 7억 2천억 달러 정도로 이제 주주 환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안에서는 7개 점포를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기 말 점포 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97개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6개 신규 개점까지 계획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가겠다. 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미국 외 지역에 10개 정도 점포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멤버십 수수료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 자체가 12억 달러입니다. YOY 대비했을 때 7.8%나 상승을 했고요. 컨센 자체는 좀 부합하는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영업이익의 53%나 차지하고 있고 순이익의 65% 수준이 바로 이 멤버십 쪽입니다. 일단 멤버십이 상승이 됐습니다. 7년 만에 미국과 캐나다 9월부터 이제 멤버십이 상승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달러에서 65달러로 올라갔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일단 이 회비 인상 자체가 매출에 있어서는 1%포인트 미만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코스트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수익의 인식이 본격화가 된다면은 이렇게 멤버십 자체 가격이 오른 것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찍힐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계연도로 따졌을 때는 25년도 그 조금 더 넘어가야지만 이 부분이 매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코스트코 관계자가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멤버십 갱신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90.4%가 멤버십을 갱신을 하고요.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는 92.8%가 멤버십을 새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따졌을 때는 전 분기 말 대비했을 때 0.1%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일단 컨코를 살펴봤더니 갱신율 하락 자체가 많이 나간 게 아니라 신규 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희석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갱신율과 멤버십 성장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안에서는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면서 매출 자체를 좀 다양한 입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지금 제가 표시한 사진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약국과 대형 제품 전문 배송 서비스 그리고 코스트코 트래블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국을 꼽자면은 다 다른 이제 매출을 봤을 때 가장 매출의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트래블 같은 경우에는 휴가와 렌터카 그리고 크루즈 예약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트래블은 선불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원보다 2배 더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트코와 월마트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로 따졌을 때는 코스트코가 연초 대비했을 때 50%가량 올랐고요. 월마트가 79%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수 소비재 ETF죠. XLP의 상승률을 따졌을 때는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ETF에는 좀 낮게 형성이 되는데 이 두 종목의 주가는 크게 올랐을까 살펴봤더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내년에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중에 식품 비중이 가장 높은 이 유통사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꼽힐 수밖에 없고요. 마진 유지와 소비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9월에 멤버십 요금이 8.3% 정도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 수수료 매출 성장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회원권 수익이 순이익의 65%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향후 순이익 성장세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이제 숫자로 확인될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9월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확인이 가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EPS 컨센 같은 경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 그리고 글로벌 전망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